가사 도우미 부르긴 너무 비싸니까 엄마 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딸의 이 말, 처음엔 별 감흥 없이 들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었고, 나는 언제나 그랬듯 기꺼이 딸의 부탁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천천히, 조용히 가사 도우미가 되어가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젊은 시절 식당에서 허리 펴볼 틈 없이 일하며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나는 오직 은희 하나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그래도 그 아이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걸 보면 내 인생 헛살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은희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가졌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내가 드디어 엄마 된다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행복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엄마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할머니로 불릴 수 있다니. 그건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출산하고 나면 한 달만 우리 집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가사 도우미 부르긴 너무 비싸고 엄마처럼 믿을 사람은 없어서. 내가 왜 못 도와주겠어요. 내 딸인데. 한 달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원한 딸은 기력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 얼마나 예쁘던지요. 이름은 세아, 세준이야. 쌍둥이지만 완전 다르게 생겼지?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질리지 않는 그 작은 손과 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데우고 밤중 수유를 도왔습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했어요. 문제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복직했는데 애들 봐줄 사람 아직 못 구했어. 조금만 더. 응? 조금만 더. 그 말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반복됐고 어느새 내 이름은 할머니가 아니라 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전날 저녁 치우지 못한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쌍둥이들 깨기 전에 밥을 해두고 분유를 데우고 젖병을 소독합니다. 둘이 번갈아 울면 등에 업고 앞에 안고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도 참아야 했습니다. 사위는 말합니다. 어머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하지만 그 말 뒤로는 아무런 행동도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집에서 애보며 지내는 어른쯤으로 여기는 눈빛.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손주 보시는 게 행복하다며. 행복. 그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가 내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쓰면 월 300이야. 근데 엄마는 공짜잖아. 밥 세끼만 주면 돼서 편하지. 공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공짜니까 부른 거였나? 엄마가 아니라 돈 안 드는 가사 도우미였던 걸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울었던 그 옛날 딸을 위해 밤새 식당에서 일하고 학비 벌던 그 시절처럼. 하지만 지금은 울어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딸을 그렇게 키운 내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문제일까요? 엄마, 오늘 저녁은 국만 끓이시면 돼요. 반찬은 어제 먹던 거 있어요. 딸 은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다. 셔츠 하나만 다려줘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은희는 그렇게 말하며 휙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에는 휴대폰, 얼굴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셔츠를 챙겨 들었다. 발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늘 그래왔다. 참고 또 참고 그저 도와준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내게 딸의 말이 들려왔다.
사위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였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들리는 대화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여보,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좀 드리는 게 어때? 매일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는데. 그 말에 은희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 식당 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으시잖아. 그리고 원래 혼자 계시면 심심하다고 늘 전화하시던 분이야. 지금 딱 좋아. 손주들이랑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우리도 편하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은희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엄마는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쌍둥이니까 가사도우미 쓰면 월 3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엄마는 그냥 밥 세끼만 드리면 되잖아. 내가 들은 게 진짜야? 내가 그런 존재였던 거야? 눈앞이 흐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탁 하고 흔들렸고 눈물이 그릇 속으로 뚝 떨어졌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기저귀 2개 갈고 분유대워 2명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밤에는 아이 재우고 새벽에 또 깨는 아이들을 안아 재우는 그 모든 걸 했는데 그게 밥 3끼 값이었다니. 엄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희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뒤에서는 나를 공짜 가사도우미로 여겼던 것이다. 순간 숨이 막혔다. 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나가면 손주들은 누가 돌보지? 은희는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없었으면 애초에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 도움도 알아보고 사위도 도왔겠지.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제 들은 대화를 못 들은 척. 내가 여전히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안는 순간마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식사 준비 중 국을 들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몸이 망가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다. MRI 결과 회전근개 파열.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육아나 집안일 하시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소 4주 안정. 무리하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은희와 진수는 회식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조용히 캐리어를 열었다. 2-3벌 옷, 약봉지, 내 처방전,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조각난 마음을 챙겨 넣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닫기 직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피곤했고 지쳐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얼굴 위에 처음으로 결단이라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나의 집, 익숙한 향기와 낡은 가구들이 반겨주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곳은 내 삶의 흔적이 담긴 진짜 내 집이었다. 캐리어를 풀며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혼자 딸을 키우던 시절, 식당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는 내 모습,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도 꿋꿋했던 그 시절의 정순자가 내게 말했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다시 너를 살아. 나는 한참을 앉아 사진을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남편을 만났다. 한마디 말 없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품 안에서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며칠 후 어깨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 센터를 등록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정순자예요. 순자니, 앞으로 같이 치료 잘 받아봐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가 아니라, 어머님이 아니라, 정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단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이었다는 걸. 치료를 마치고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시니어 수채화 수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망설이다가 등록했다. 첫 수업. 흰 도화지 앞에서 손이 떨렸지만 붓을 들자 마치 오래된 감정이 스며들듯 하나 둘 색이 번졌다. 노란 해바라기, 파란 하늘, 그리고 작게 웃는 내 얼굴을 그려 넣었다. 예쁘다. 정순자 씨의 마음처럼 따뜻해요. 선생님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일주일 후 딸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직도 화나셨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희야,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잖니. 딸은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엄마, 나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없이 사는 일주일, 지옥 같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날 위해 뭘 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게 된 것만으로도 고맙다. 은희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나도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날 이후 은희는 매주 손주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아무런 부탁도 없이 그냥 나를 보러 오는 마음으로. 손주들은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다. 팔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벼운 안아줌 정도는 괜찮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안 살아서 슬퍼. 그래도 할머니는 이 집에서 더 행복하단다. 봄이 찾아왔다. 공원 산책길,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서 나는 도화지를 꺼내 들었다. 한 그루 벚나무를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웃고 있는 나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정순자, 71세. 나의 인생, 다시 피어나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오후, 은희가 혼자 찾아왔다. 손주들도 없이, 화장기도 거의 없는 민낯으로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시간 좀 괜찮아? 들어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낯설었다. 늘 분주하게 아이를 안고 물건을 찾고 급하게 말하고 나가던 딸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날의 은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딸이 아니라 은희라는 한 사람이었다. 엄마, 우리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사실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항상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지친 얼굴로 돌아왔고 나는 엄마가 웃는 걸 거의 본 기억이 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숨이 막히는 느낌. 하지만 은희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그런 엄마가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게 된 거야. 엄마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필요도 없을 거라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린 은희는 엄마를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완벽한 기둥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아프고 병원 가시고 그 모습을 처음 봤어. 엄마도 약하고 다치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희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됐거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희야,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의지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잘 해낸 거란 뜻이겠지.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은희는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죄책감,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복잡한 울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은희야, 엄마도 너처럼 약한 모습 보여줘도 되는 사람이야. 너도, 나도 이제는 서로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도 내 상처를 꺼냈고 은희도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엄마, 나 요즘 꿈에서 자꾸 엄마가 사라지는 꿈을 꿔.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런 꿈 꿀 만큼 내 마음이 지쳐 있었구나.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나도 엄마 챙길 거야. 진심으로. 며칠 뒤 은희는 내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고운 분홍빛 에이프런이었다. 엄마, 이거 다시 요리하실 때 쓰시라고. 근데 이번엔 엄마가 나 해주고 싶을 때만 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에이프런을 받아들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정순자로 요리할게. 엄마로가 아니라. 딸 은희가 집을 나선 후 나는 한동안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생전 처음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나로 존재하는 시간. 낯설고 무서우면서도 조금은 설레는 기분.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누구의 밥도 반찬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정말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그 순간 문득 오래된 수첩 하나가 떠올랐다. 은희를 키우며 빼곡히 메모해뒀던 일기장.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정순자는 어디에 있었나.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는 나로 산다. 이름 정순자, 나이 70세. 직업 나를 돌보는 사람. 그 다음 날 나는 동네 평생학습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시니어 라인댄스 수업과 초보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다. 혹시 늦었나요? 아니요. 딱 오늘이 마감이었어요. 좋은 타이밍이에요. 운명 같았다. 첫 수업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가방에는 새로 산 필통과 물통을 넣었다.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수강생들이 환하게 인사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낯선 시작은 항상 떨리지만 그 설렘 속에는 내가 있었다. 라인 댄스를 배우는 시간. 처음에는 발이 엉켰고 동작이 꼬였지만 다들 서로 웃으며 넘어갔다. 잘하셨어요. 다음엔 더 쉬워요. 강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수채화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다. 딸의 얼굴도 손주의 장난감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 꽃밭이었다. 물감을 번지듯 칠하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정순자였다는 걸 잊고 있었다. 며칠 뒤 은희가 쌍둥이와 함께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카스텔라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먹으면서 커피 마실래요? 좋지. 아이들이 노는 사이 나는 은희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 뭔가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은희가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우리 애들 첫 이유식 먹던 날. 이건 진수가 처음으로 둘 다 목욕시킨 날이에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딸도 엄마로 성장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은희가 아이들과 돌아갈 때 나는 현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희야, 내가 엄마로서 힘들 땐 엄마가 아니라 정순자한테 도움을 청해줘.
네, 나는 이제 내 엄마이기 전에 정순자니까. 내가 날 정말 필요로 할 땐 기꺼이 도울게.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정순자 씨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땐 미리 예약할게요. 그래, 예약제야. 이제 내 인생도 일정이 빡빡하거든. 우리는 함께 웃었다. 딸과 나는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꽃을 그리고 춤을 추고 좋은 음악에 눈시울을 붉히는 그저 평범하지만 찬란한 한 사람 정순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 그것이 헛된 건 아니었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70대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다 크고 손주가 태어나도 당연히 도와야 하는 사람. 감사보다 의무로만 여겨지는 존재.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며 희생은 선택이어야지 강요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이나 공감할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한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오디오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